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쌓였고 처마 끝에는 어른 팔뚝만 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찬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최부잣댁의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인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함께 사그락사그락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 집은 인근 고을에서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할 만큼 재산이 많은 부잣집이었으나 곳간에 쌓인 곡식만큼이나 인심이 후하지는 못하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돌던 터였습니다. 최 부잣댁 행랑채 가장 끝방. 외풍이 심해 윗목에 두었던 물사발이 아침이면 꽁꽁 얼어붙는 그 작은 방에는 월임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임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와 십수년을 하루같이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청춘을 다 보낸 말수가 적고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 나이가 훌쩍 지났건만 그녀는 타고난 팔자가 기박한 탓인지 아니면 주인마님의 욕심 탓인지 짝을 찾지 못하고 그저 남의 집 살림을 내 살림처럼 보살피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솔잎처럼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부엌 아궁이 불빛에 비친 눈매만큼은 새벽 별처럼 맑고 깊어 보는 이로 하여금 왠지 모를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려 동네 개울물조차 바닥까지 얼어붙을 지경이라 사람들은 문밖 출입을 삼가고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바람은 사르르는 칼날처럼 불어닥쳤고 하늘에서는 며칠째 잿빛 구름이 머물며 눈발을 흩뿌리고 있어 날짐승조차 둥지에 머리를 박고 나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 부잣댁 안방마님은 깔끔하기가 유별나서 하루라도 빨래가 밀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성미였기에 월임은 이 어묵한 추위 속에서도 커다란 빨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냇가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솜을 두둑이 누빈 옷을 입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 판에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 걸친 월임의 어깨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냇가는 꽝꽝 얼어붙어 있었으나 물살이 센 몇 군데는 얼음이 깨져 검푸른 물이 입을 벌린 채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임은 익숙한 자리를 찾아 돌을 던져 살얼음을 깨고 시린 물에 붉게 언 손을 담가 빨래를 시작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물에 넣자마자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방망이질을 몇 번 하기도 전에 손가락 감각이 무뎌져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월임은 입김을 호우 불어가며 묵묵히 빨래를 비비고 헹구었는데 이는 그녀가 부지런해서라기보다 얼른 이 일을 끝내고 돌아가 아궁이 앞 불씨라도 쬐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냇가 주변은 온통 하얀 눈밭이었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빨래 방망이 소리와 제사를 깎는 듯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상류 쪽에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얼음장 사이로 위태롭게 떠내려오는 것이 월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린 낡은 나무 상자나 죽은 짐승의 시체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빨래에 집중하려 했으나 물체는 물살을 타고 뱅그르르 돌며 점점 월임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쌀이나무로 엮은 낡은 바구니였는데 뚜껑이 덮여 있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길하면서도 기이한 예감이 워림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워림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 그 바구니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바구니가 가까워질수록 바람 소리에 섞여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응애, 응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소리였고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워림은 소스라치게 놀라 빨래 방망이를 놓칠 뻔했고 얼어붙은 냇가 한가운데로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얼음물이 둥둥 떠다니는 냇가에 아기가 담긴 바구니라니 필시 사연 있는 집에서 낳자마자 버린 아이거나 잘못되어 떠내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워림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지금 저 아이를 건져내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바구니가 뒤집히거나 아이가 얼어 죽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천한 종의 신분으로 덜컥 아이를 데려갔다가는 주인마님께 무슨 경을 칠지 몰라 워림의 마음속에서는 천만 가지 갈등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며 쇠소리처럼 거칠어지고 있었고 이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려 워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워림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고 있던 집신이 젖는 줄도 모르고 첨벙첨벙 차가운 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멈추게 할 듯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며 바구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돌을 밟아 휘청거리고 치맛자락이 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오로지 저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워림은 필사적으로 바구니를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물에 젖은 쌀이나무 틈새로 보랏빛으로 질린 아기의 작은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워림은 냇가 둔치로 기어 올라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 덮개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피덩이나 다름없는 여자아이 하나가 낡은 포대기에 쌓여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얼어 푸르딩딩했고 입술은 검게 변해 있었으며 울음소리조차 낼 기력이 없는지 입만 벙긋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여 워림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추운 날 이 차가운 물에 버려졌단 말이냐. 워림은 젖은 치마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의 온몸을 녹이려 애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눈보라가 심해 지나는 행인이 없어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최부자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깐깐하고 의심 많은 최부자가 알게 된다면 당장 내쫓기는 것은 물론이고 멍석마리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으며 심술차는 안방마님은 부정한 것을 들였다며 길길이 날뛸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워림은 자신의 품속에서 미약하게 남아 꿈틀거리는 이 작은 생명을 다시 차가운 눈밭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빨래가 담긴 광주리 위에 마른 천들을 덮어 위장을 하고 아기를 품속 깊이 숨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치마가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아기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행랑채에 도착한 워림은 주인집 식구들이 머무는 안채 쪽을 힐끔거리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지만 밖보다는 나았기에
워림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은 소미불을 꺼내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온기가 돌아오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워림은 자신의 차가운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아기의 온몸을 주무르며 제발 살아다오, 제발 숨을 쉬어다오 하고 속으로 1000번 만번 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기의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으앙 하고 작지만 분명한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워림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워림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기쁨과 동시에 혹여나 밖에서 누가 들을까 싶어 황급히 아기의 입을 옷자락으로 가볍게 막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쉬, 아가야. 소리 내면 안 된다. 여기서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야.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꾸만 워림의 품을 파고들며 젖을 찾았지만 처녀의 몸인 워림에게 젖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나가 몰래 밥솥을 열어보았으나 밥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하는 수 없이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물을 붓고 푹 끓여 뽀얀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혹여나 최친모가 부엌에 들어올까봐 가슴을 졸이며 미음을 쑤는 워림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음을 식혀 숟가락으로 떠서 아기의 입에 넣어주자 아기는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꿀떡꿀떡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워림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뭉클함과 뜨거운 모성애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신이 낳지는 않았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이 아이는 이제 남이 아닌 자신의 피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배를 채우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자 워림은 그제야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처럼 곱고 맑은 얼굴을 한 아기는 고된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워림은 잠든 아기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워림은 깜짝깜짝 놀라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숨기고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워림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한종의 신분으로 남의 집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이 귀한 생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렇게 워림과 아기의 위태롭지만 따뜻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워림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기를 깊숙한 벽장에 숨기고 이불로 덮어두었습니다. 아기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으나 낮 동안 일을 하러 나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기에게 수없이 사과하며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워림은 비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몸놀림은 평소보다 더욱 빠르고 분주했습니다. 어서 일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안채 쪽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워림이 이년아 어제 빨래는 다 해온 것이냐. 왠지 빨래가 덜 마른 것 같던데 꾀를 부린 게 아니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집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최친모였습니다. 그녀는 여우처럼 눈꼬리가 찢어지고 입술이 얇아 보기만 해도 심술이 뚝뚝 묻어나는 인상이었는데
평소에도 워림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최친모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워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역을 했습니다. 너한테서 웬 젖비린내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설마 방에다 웬 사내라도 숨겨둔 게냐. 워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친모님, 어제 냇가에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 몸이 좀 안 좋은가 봅니다. 워림의 대답에 최친모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워림은 최친모가 사라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친모는 한 번 의심을 품으면 끝까지 파헤치는 성미였기에 언제 벽장 속의 아기가 들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림은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챙겨 방으로 날랐고 헌옷가지를 뜯어 기저귀를 만들었으며 밤이면 아기를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기는 워림의 정성 덕분인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졌으며 방긋방긋 웃을 때면 방안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워림은 이 아이에게 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뜻으로 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설이가 커갈수록 워림의 근심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벽장에 숨겨두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이가 답답한지 벽장을 쿵쿵 차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지나가던 하인이여 워림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하며 기웃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워림은 쥐가 다니는 소리라며 둘러대 위기를 모면했지만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림은 설이를 볼 때마다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 때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냇가에 얼음이 풀리고 버들강아지가 피어올랐지만 최부자댁 행랑채의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워림은 이제 설이를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설이를 업고 뒷산으로 올라가 바람을 쐬어주곤 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설이의 얼굴은 주워온 아이라기엔 너무나 기품 있고 아름다워 워림은 혹시 이 아이가 고귀한 핏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핏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설이는 워림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었고 워림은 설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길 속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처럼 워림의 비밀도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쌀이 조금씩 축나는 것을 눈치챈 최친모가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기 시작했고 밤마다 워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워림과 설이의 운명은 마치 얇은 실에 매달린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워림은 최친모의 날카로운 감시망을 피해 설이를 무사히 키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서운 운명의 바람이 이 모녀를 덮칠까요? 이야기의 다음 장은 더욱 깊은 갈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수십 번, 매화가 지고 녹음이 우거졌다가 다시 낙엽이 지고 흰 눈이 내리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멈추지 않는 세월 속에서 냇가에서 건져 올린 작은 생명설이는 어느새 아장아장 걷는 단계를 지나 말귀를 알아듣고 제법 맵시 있게
치맛자락을 여밀 줄 아는 어린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워림이 씹어 먹여주던 미음으로 연명하던 핏덩이는 이제 워림의 등 뒤에 숨어 낯선 사람을 경계할 줄도 알고 엄마가 힘들어할 때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는 영특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울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이 투정을 부릴 때에도 설이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워림의 치맛자락만 꼭 쥔 채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넓은 마당 한 구석. 워림과 설이가 머무는 행랑채는 사계절 내내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습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설이가 자라면서 그 어두침침한 방에도 맑은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설이의 타고난 심성이 워낙 곱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설이는 흙장난을 하다가도 워림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쪼르르 달려와 무엇이든 도우려 애썼고 그 모습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청초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기워 입고 집신을 끌고 다녔지만 설이의 눈빛만은 최 부자 댁에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아기 시들보다도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워림에게 있어 설이는 고단한 종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자 소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설이가 예쁘고 바르게 자랄수록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 또한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최부자 댁의 안살림을 쥐락펴락하는 최친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조카를 이 댁의 정식 하녀로 들여 한미천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림이 데려온 정체불명의 아이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밥을 축내고 있으니 눈엣 가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 친모는 아침 저녁으로 워림을 불러다 세워놓고 온갖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내년이 데려온 근본 없는 것이 밥만 축내고 하는 일은 없으니 내 언젠가는 저것을 내다 버리든지 해야지. 원. 친모는 듣기 거북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워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워림에게 최친모가 다가와 솥뚜껑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워림이 너 어제 들여온 참기름 병 못 봤느냐? 분명 여기 선반 위에 올려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내 딸년이 훔쳐먹은 게 아니고서야 발이 달려서 도망갔을 리가 없지. 사실 그 참기름은 최 친모가 몰래 빼돌려 자기 방에 숨겨둔 것이었지만 그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든 죄를 어린 설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워림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천한 신분으로 대꾸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모님, 제 딸 설이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더 잘 살피지 못한 탓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워림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최친모의 표독스러운 눈초리는 거두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날려 더러워져도 설이 탓이요. 장독대 뚜껑이 깨져도 설이 탓이었습니다. 설이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엄마가 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구석에 숨어 숨죽여 울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기에 설이는 점점 더 말수를 줄이고 그림자처럼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설이의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조차 최친모에게는 음흉하고 앙큼한 것으로 비쳤습니다. 저것 봐라. 어린 것이 벌써부터 눈을 내리깔고 속을 감추는 꼴이라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디서 굴러먹던 핏줄인지 뻔하구나. 최친모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이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워림과 설이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워림을 괴롭히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빨래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워림이 오네. 저 여자가 키우는 애. 냇가에서 주워왔다지 물에서 건진 애는 재수가 없다던데. 글쎄 말이야.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걷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저러는지 줍줍. 그녀들의 말은 바람을 타고 워림의 귓가에 꽂혔지만 워림은 못 들은 척 방망이질만 세게 할 뿐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마다 워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딸 설이는 너희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아이가 아니다. 언젠가는 보란듯이 반듯하게 키워내리라. 그러던 어느 여름날 장마가 시작되어 며칠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습기로 인해 눅눅해진 방 안에서 워림은 밤늦도록 바느질감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최친모가 내일 아침까지 다 해놓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호롱불 아래서 눈을 비비며 바늘길을 꿰고 있는 워림의 곁에서 설이가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설이었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로 바늘을 쥐는 야무진 손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실을 매듭짓고 천을 맞잡아주는 덕분에 워림은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워림은 기특함과 미안함이 교차하여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림이 밤새 지은 옷을 들고 안채로 가려는데 최친모가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워림이 가져온 옷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음질 꼴 좀 봐라. 삐뚤빼뚤한 게 꼭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구나. 이따위로 해놓고 밥을 얻어먹길 바라는 게냐. 사실 그 옷은 흠잡을 데 없이 꼼꼼하게 지어진 것이었으나 최친모는 억지를 부리며 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진흙 묻은 신발로 애써 지은 옷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시 해와 오늘 안으로 다시 해오지 않으면 내년과 내 딸년 몫의 저녁은 없을 줄 알아라. 흙탕물에 범벅이 된 옷을 보며 워림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새 눈을 비비며 만든 정성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끼니도 거른 채 다시 빨래터에서 옷을 빨고 있는 워림의 곁으로 이웃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홀로 사는 이 할머니는 평소에도 워림을 딱하게 여겨 몰래 감자나 옥수수를 쥐어주곤 하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워림에게 속삭였습니다. 워림아, 내 말 잘 들어라. 요즘 최친모, 저 옆편네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동네방네 다니면서 네 딸 흉을 보고 다니는 건 예사고. 무당집에 가서 이상한 부적까지 받아왔다는 소문이 돌더라. 할머니의 말에 워림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덜덜 떨리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적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랑 네 딸을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굿을 하든 모함을 하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독사 같은 여자니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특히 내 딸 간수 잘해라.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위인이니까. 할머니의 경고는 워림의 가슴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자신과 설이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워림은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찌 되어도 좋으나 우리 설이는 어찌합니까? 갈 곳도 없는 처지에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텐데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워림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지 않느냐. 네가 그 아이를 냇가에서 건진 것도 다 하늘의 뜻일 게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당분간은 죽은 듯이 엎드려 지내거라. 그리고 집안의 귀한 물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지만 워림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귀한 물건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말. 그것은 곧 최친모가 물건을 이용해 함정을 팔 수도 있다는 뜻임을 워림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워림은 잠든 서리의 머리맡에 앉아 하염없이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리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였지만 워림의 눈에는 그 위로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 어미가 저 무서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너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워림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리며 스산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 댁에는 큰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친척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최 부자는 며칠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시키고 곳간을 열어 음식장만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워림 역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최친모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여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이 게으른 것들아, 동작이 왜 그리 대뜨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먼지 티끌 하나라도 나오면 너희들은 다 경을 칠 줄 알아라. 그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리도 제 몫을 하겠다며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줍고 걸레질을 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다른 하인들은 흐뭇해하며 몰래 떡 하나를 쥐어주기도 했지만 최친모의 눈에는 그마저도 꼴사납게 비쳤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알짱거리기는 썩 꺼지지 못해 친모는 서리가 쓸어놓은 낙엽 더미를 발로 뻥 차서 흐트려 놓고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울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묵묵히 다시 낙엽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워림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잔치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최친모가 안방마님의 폐물함을 정리한다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채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의 옷가락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워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음을 워림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설마 우리 서리를. 워림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친모는 짐짓 당황한 척하며 안방마님 앞에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가 분명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안방에 드나든 사람은 저와 청소하러 들어왔던 몇몇 아이들 뿐인데 친모의 눈길이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서리에게로 뱀처럼 스르르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쥐새끼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본 없는 쥐새끼가 귀한 물건을 탐내는 법이지요. 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리에게 꽂혔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워림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 여자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구나. 워림은 본능적으로 서리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다리는 공포로 인해 후들거리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워림과 서리가 서 있는 그곳만큼은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처럼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워림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서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최친모의 사악한 계략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깊어가는 갈등과 위기 속으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안채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는 평온하던 최부자 댁의 오후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방마님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대청마루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최친모가 짐짓송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으나 곁눈질로 상황을 살피는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살카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이 마당에 불려 나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있었고 그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워림은 자신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서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님의 옷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갑오와도 같은 물건이었기에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집안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뜻과 다름없었고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는 살아서 이 집 문지방을 넘기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루를 오가며 하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입을 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호통 소리는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킬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내 집안에 도둑 소리가 숨어들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는구나. 자수하는 자는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끝까지 시치미를 떼다가 발각되는 자는 멍석마리를 하여 내다 버릴 것이다. 최 부자의 엄포의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입을 번긋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최친모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서며 기름을 붓듯 말을 얹었습니다. 나으리, 집안 식구들이야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처지인데 감히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필시 근본을 알 수 없는 굴러온 돌이나 핏줄이 천한 것들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니겠는지요. 최친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워림과 서리가 엎드려 있는 행랑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워림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친모는 워림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지금 당장 하인들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게 하십시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숨긴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면야 억울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안방마님은 친모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건장한 남자 하인 몇 명이 차출되어 하인들의 숙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 수색이지. 사실상 워림과 서리를 겨냥한 공개적인 망신주기이자 함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인들의 방을 뒤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옷가지가 내동댕이 쳐지고 세간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엎드려 있는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하인들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수색은 점점 워림이 머무는 행랑채 끝방으로 좁혀져 갔습니다. 최친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앞장서서 워림의 방으로 향했고 남자 하인들이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자 곰팡이 냄새 섞인 찬 공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방 안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뒤질 것도 별로 없었지만 하인들은 보란 듯이 이불을 뒤집어 엎고 벽장에 묵혀둔 짐들을 바닥으로 쏟아부으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워림은 마당에 엎드린 채 자신의 보금자리가 짓밟히는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인가 방안을 뒤지던 최친모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리가 아끼는 조그만 헝겊 주머니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주머니는 서리가 강가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나 꽃잎을 모아두는 보물단지였는데 최친모는 그것을 최부자와 안방마님 앞에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계집아이의 짐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최친모가 주머니를 거꾸로 탈탈 털자 그 안에서 흙 묻은 돌멩이들과 함께 초록빛 영롱한 옷가락지가 댕그랑 소리를 내며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건은 분명 안방마님이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워림과 서리에게로 꽂혔습니다. 안방마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런 앙큼한 것들을 보았나 내 저것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거늘. 은혜를 도둑질로 갚다니 최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워림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리가 저런 짓을 했을 리 만무했고 저 주머니는 아침까지만 해도 돌멩이 몇 개가 전부였던 것을 워림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자 조작이었으나 눈앞에 드러난 증거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워림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마루 앞으로 기어가 이마를 대시며 절규했습니다. 나으리, 많이 억울합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제 딸 서리는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친모는 워림의 말을 가로막으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모함이라니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내년이 시켰든 저 아이가 제 손버릇을 못 이겨 훔쳤든 내 방에서 나온 물건이니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친모는 주변 하인들을 선동하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지요? 근본도 모르는 핏줄을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도둑년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갈 게 뻔합니다. 하인들은 두려움과 의심이 섞인 눈초리로 워림 모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눈빛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어린 서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만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안방마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가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누군가 제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뱉어내기에는 너무나 당돌하고도 절박한 외침이었으나 이미 편견에 눈이 먼 어른들의 귀에는 그저 뻔뻔한 거짓말쟁이의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서리의 당돌함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부채로 마루를 탁 치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고얀 것들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매질을 하여 다시는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한 뒤 내쫓아 버려라. 건장한 하인들이 굵은 동아줄과 멍석을 들고 워림과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멍석마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거나 죽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워림은 본능적으로 서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하인들 앞을 막아서며 표효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안 된다. 내 딸에게는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쳐라. 죄가 있다면 어미인 내가 감당할 테니
제발 어린 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다오 평소 순종적이고 말수 적던 워림이 눈에 불을 켜고 대드는 모습에 하인들도 흠칫 놀라 주춤거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종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성난 어미 사자 같았습니다. 워림의 머리채는 산발이 되었고 옷고름은 풀어졌지만 그 기세만큼은 최 부자조차 압도할 만큼 서슬퍼랬습니다. 최 친모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 혹여나 자신의 계략이 들통날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며 직접 워림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안전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게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 친모의 소나기 힘에 워림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서리는 어머니하고 비명을 지르며 워림의 몸 위로 엎어졌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두 모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최 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시작하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워림은 서리를 감싸 안은 채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늙은 머슴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잠시만 고정을 하십시오. 아무리 보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어린 것이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폐물함을 어찌 알고 열었겠으며 훔친 물건을 저렇게 허술하게 자기 주머니에 넣어두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아침부터 최 친모님께서 유난히 안채를 들락거리지 않으셨는지요. 칠성이는 평소 성실하여 최 부자의 신임을 얻고 있던 터라 그의 말은 작지만 묵직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 친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지금 감히 나를 의심하는 게냐? 내 놈도 저것들과 한패거리로구나. 친모는 길길이 날뛰며 칠성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한마디는 최 부자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부자는 손을 들어 형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칠성이의 말도 일리가 있다. 아직 날이 밝으니 당장 매질을 하기보다는 저들을 헛간에 가두어 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가에 넘기든지 하자. 내 집 마당에서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방마님은 당장 내쫓자고 성화를 부렸으나 최 부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노비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죽어나가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는 미신을 믿는 탓도 있었지만 워림이 보여준 필사적인 태도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워림과 서리는 멍석마리는 면했으나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낡은 헛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헛간 바닥은 차가운 흙바닥이었고 여기저기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밖에서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참았던 서리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흑흑. 워림은 묶인 손으로 힘들게 서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안다. 네, 다 안다. 우리 서리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저 나쁜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워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묶인 몸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워림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내일 아침 관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습니다. 최 친모는 관가 포졸들에게 뇌물을 써서라도
자신들을 범인으로 만들 위인이었습니다. 워림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서리를 위해 참고 죽어 지냈지만 이제는 서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낮에 보았던 최친모의 당황하던 눈빛과 칠성이 아저씨의 도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기회는 있다. 최친모가 아무리 치밀해도 급하게 꾸민 일이라 허점이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최 부자 나으리가 관하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판을 지어야 한다. 워림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서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리야, 잘 듣거라. 내일 아침 문이 열리면 너는 무조건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로 뛰어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동이를 걷어차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라.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서리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비장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춥고 무서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채의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최친모는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놈이 눈치를 챈 것일까? 혹시 워림이 숨겨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헛간지기를 매수하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며 엽전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아예 입을 막아버려야지. 쥐도 새도 모르게 내다 버리면 그만인 것을. 친모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어른거리며 괴기스러운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최 부자 댁 대문 앞에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장하고 위험 있는 그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며 다가오는 일행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고위 무관의 행차였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헌칠한 키에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장군이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 마을에 잠시 머물며 쉴 곳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워림과 서리가 갇혀있는 헛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모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워림의 마지막 승부수는 통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가장 짙은 뒤에야 해가 뜨는 법이라지만 지금 워림과 서리가 겪고 있는 이 밤은 너무나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헛간의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워림은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냇가에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던 그 뜻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어미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의 결백만은 밝혀주시옵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이야기의 가장 긴박한 순간은 이제 막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닭땡치는 소리가 먼 산을 넘어오기도 전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을 감싸고 돌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던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마침내 최 부자 댁의 소슬대문 앞에서 뚝 그치더니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호령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최 부자는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헌칠한 키에 위엄이 서린 장군과 무장한 호위 무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서 변방을 순찰하러 내려온 민장군 일행으로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던 중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귀한 손님의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급히 사랑채를 내어주며 깍듯이 모셨으나
그의 표정 한구석에는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이 혹여나 들킬까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장군이 사랑채에 여장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안채 마당에서는 월임과 서리를 관가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났습니다. 최친모는 장군이 오셨다는 소식에 혹여나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 하여 서둘러 모녀를 치워버리려 했습니다. 헛간 문이 열리고 밧줄에 묶인 월임과 서리가 끌려 나오자 찬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야윈 얼굴을 때렸습니다. 억울함과 공포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월임의 눈은 참했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리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리 역시 입술을 굳게 다물며 어머니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두 사람을 대문 쪽으로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 월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서리야. 그 순간 묶인 손을 힘들게 움직여 중심을 잡은 서리가 다람쥐처럼 재빨리 몸을 비틀어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발을 뻗어 우물가에 놓여있던 커다란 물동이를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물동이가 산산조각이 나고 담겨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며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웅성거렸고 최친모는 저 발칙한 년이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민장군이 돛돌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웬 소란인가? 점잖은 댁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구나. 장군의 등장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장군님, 집안에 좀도둑이 들어 관가로 보내려던 참인데 저것들이 발악을 하느라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민장군은 찌푸린 미간으로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밧줄에 묶여 흙바닥에 뒹구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과 어린 소녀, 그리고 깨진 물동이 파편들. 장군의 날카로운 눈매가 서리의 얼굴에 머물렀을 때 그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깐, 저 아이는. 장군은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돛돌을 내려와 모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둑이라니. 저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말인가. 장군의 낮은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친모는 장군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면서도 자신이 꾸민 일이 탄로 날까 두려워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요, 장군님. 저 아이 짐 속에서 마님의 귀한 옷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관가에 넘겨 죄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월임은 장군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장군님, 억울합니다. 제 딸은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월임의 절규는 새벽 하늘을 가르고 장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장군은 월임의 처절한 모습과 최친모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장군은 뒷짐을 지고 서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정말 저 옷가락지를 훔쳤느냐? 서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장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장군은 서리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최 부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증거라는 옷가락지를 내게 한번 보여주시오. 내 비록 무관이나 사람의 눈을 보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분별할 줄 아오. 최 부자는 엉겁결에 품에서 헝겊에 쌓인 옷가락지를 꺼내 장군에게 건넸습니다. 장군은 옷가락지를 햇빛에 비추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코에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허, 이거 참 이상하구나. 안방마님의 패물함에 들어있어야 할 옷가락지에서 어찌 이리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인가. 장군의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술렁거기 시작했습니다. 최친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친모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이 댁에 친모라 했느냐? 내 듣자 하니 며칠 전 부엌에서 참기름 병이 없어졌다던데 혹시 네 소행이 아니더냐? 이 말은 사실 칠성이 아저씨가 슬쩍 흘린 말을 장군이 예리하게 포착하여 던진 미끼였습니다. 당황한 최친모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참기름이라니요. 장군은 호통을 치며 최친모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손을 내놓아라. 참기름을 만진 손은 아무리 씻어도 며칠간 그 냄새가 배어있는 법이다. 옷가락지에서 나는 냄새와 내 손에서 나는 냄새가 같다면 네가 기름을 훔치고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옷가락지를 만져 아이의 주머니에 넣은 것이 명백하지 않으냐. 장군의 기세에 눌린 최친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손에서는 정말로 미세한 기름 냄새가 나고 있었고 찔리는 구석이 있던 그녀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이고,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쳐서 그만. 최친모가 울며 불며 자복하자 마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마님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최 부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네 인연 감히 내 집안에서 그런 흉계를 꾸미고 죄 없는 모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단 말이냐. 최 부자는 당장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최친모를 포박하게 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것은 월임과 서리가 아니라 그토록 그들을 괴롭히던 최친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 되어 처참하게 끌려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민장군은 하인들에게 월임과 서리의 포박을 풀게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월임은 서리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야,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이제 다 끝났어. 모녀의 눈물겨운 포옹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칠성이 아저씨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장군은 월임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참으로 훌륭한 어미일세. 저런 상황에서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기계에 내 감복했네. 그리고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내가 예전에 산사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에게 물 한 바가지 떠주며 길을 알려주던 그 영특한 아이가 맞구나. 그때도 눈이 참 맑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 진흙 속의 진주가 따로 없구나. 사실 민장군은 지난 겨울 사냥을 나왔다가 눈보라 속에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윗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던 서리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리는 추위에 떠는 낯선 장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옥수수를 건네고 산 아래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장군은 그때 그 작은 소녀의 친절과 총명함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이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은 워림에게 다가와 쭈뼛거리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워림아. 그리고 설이야. 사건이 마무리되자 최 부자 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워림과 설이에게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하듯 새 옷과 쌀 한가마니를 내렸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누구도 두 사람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자 댁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민장군의 환영을 겸하여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인들은 돼지를 잡고 떡을 치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고, 워림은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이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설이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날개를 단 나비처럼 가볍고 환해 보였습니다. 민장군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거참, 인연이란 묘한 것이야. 냇가에 떠내려오던 아이가 저리 귀하게 자라다니. 장군은 워림이 차려온 술상을 받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부인, 저 아이를 어찌 키우셨소? 친자식보다 더한 정성이 아니고서는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없는 법이요. 워림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인데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최부자 댁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악한 자는 물러갔으며 착한 사람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워림과 설이는 따뜻한 방으로 돌아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누웠습니다. 며칠간의 악몽 같던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이 평온함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요. 설이의 물음에 워림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 우리 설이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저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게다. 하지만 민장군의 마음속에는 설이에 대한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특한 아이를 넘어 범상치 않은 기운과 품격을 지닌 설이에게서 장군은 미래의 며느리감 혹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최 부자와 워림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제안은 워림과 설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리고 냇가에서 시작된 이 기구한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이끌어갈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달빛 아래 잠든 설이의 얼굴 위로 은은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민장군은 홀로 마당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도 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여, 저 가여운 모녀에게 복을 내리소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저들을 도울 것이다. 장군의 독백은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선 워림과 설이가 맞이할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뿐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사로운 봄볕 같은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장군은 어떤 제안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워림은 훗날 어떻게 조선 최고 무관의 장모님이 되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라 최부자 댁의 기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공기의 흐름만큼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 장군은 이른 아침부터 채비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대신 정갈한 옷차림으로 최 부자와 마주 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 곁에는 짐을 꾸린 월임과 서리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대 발표를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자, 내 이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며 많은 것을 보았네. 특히 저 모녀의 맑은 심성과 굳은 의지는 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무인보다도 강인했네. 최 부자는 황송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경청했습니다. 민 장군은 시선을 월임에게로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한양으로 올라가면 저 아이 서리를 내 양녀로 삼아 제대로 가르치고 싶네. 그리고 월임 자네도 함께 가서 내 집안의 식구로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네가 보여준 그 모성애는 내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네. 더 이상 남의 집 행랑채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게 하고 싶지 않네. 장군의 제안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나 꿈에서조차 바라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월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천한종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귀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 볼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 역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민 장군의 청을 거절할 배짱은 없었습니다. 또한 어젯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기에 그는 흔쾌히 두 사람의 면천 노비 신분을 벗겨줌을 허락하고 노잣돈까지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월임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서 부디 잘 살거라. 서리도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최 부자의 배웅을 받으며 월임과 서리는 정들었던, 그러나 서러움도 많았던 최 부자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행랑채의 낡은 방문이 덩그러니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월임의 고단했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월임은 눈물을 훔치며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서리야, 이제 진짜 우리 집을 찾아 떠나는 게야.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민 장군의 배려 덕분에 모녀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서리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월임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민 장군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은 최 부자 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민 장군은 그들을 하인이 아닌 귀한 손님, 아니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월임에게는 별채의 아늑한 방이 주어졌고 서리에게는 글과 예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붙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비단옷을 입고 쌀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여 체하기 일쑤였던 월임이었습니다. 평생 거친 일만 해오던 손이라 고운 찻잔을 쥐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혹여나 누가 뭐라 할까봐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 장군의 하인들이 달려와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께서 아시면 저희가 혼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마님이라는 호칭은 월임에게 너무나 낯설고 과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따뜻한 배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거칠었던 손등은 부드러워졌고 늘 주눅 들어 굽어있던 어깨도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서리는 어느덧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총명함은 학문을 익히며 더욱 빛을 발했고 내과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꼬리표 대신 기품 있는 규수라는 칭송이 따랐습니다.
서리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은 한양 바닥에 소문이 자자하여 내로라 하는 양반가에서 혼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장군은 그 모든 혼담을 물리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장군에게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무예가 출중하고 성품이 올곧은 청년 장교였습니다. 장군은 내심 서리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국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정자에서 민장군은 월임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월임이었지만 편안한 생활 덕분에 얼굴에는 온화한 귀부인의 태가 흘렀습니다. 월임 부인, 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소. 내 아들놈이 서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눈치여. 그리고 나 역시 서리만 한 며느리감이 없다고 생각하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자네가 정성으로 키운 딸이니 그 근본은 하늘이 내린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소.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어주겠소. 민장군의 정중한 청혼의 월임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분이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자신을 사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영광이었습니다. 장군님, 당치도 않습니다. 천한 어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찌 감히. 월임이 손사래를 쳤지만 장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하다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올바르게 키워낸 자네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머니요. 서리의 고운 심성은 바로 자네에게서 나온 것이니 내 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짝은 없을 것이요. 결국 월임은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서리와 장군의 아들, 두 젊은 남녀도 서로를 연모하고 있었기에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혼례식이 열리던 날, 민장군의 저택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하객으로 붐볐습니다. 조정의 높은 관리들부터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모여 세기의 결혼식을 축하했습니다. 청사초롱이 밝게 빛나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화롯을 입은 서리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눈부셨습니다. 냇가에서 바구니에 담겨 떠내려오던 그 핏덩이가 이제는 조선 최고 무관 가문의 안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 곁에 늠름하게 서 있는 신랑의 모습 또한 듬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혼례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자리, 가장 상석에는 민장군과 함께 월임이 앉게 되었습니다. 월임은 극구 사양하며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민 장군이 직접 월임의 손을 이끌어 가장 높고 화려한 방석 위에 앉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이 귀한 딸을 살려내고 지켜낸 장모님이십니다. 여기 앉으셔야 마땅합니다. 장군의 큰 목소리가 좌중을 울렸고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월임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월임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눈부신 절을 올리는 딸과 사위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가 고운 목소리로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절을 올릴 때 월임의 눈앞에는 지난날의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동설한 냇가에서 얼어붙은 아기를 건져 올리던 순간, 미음을 끓여 먹이던 밤, 헛간에 갇혀 떨던 공포의 시간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임의 인생 역전은 단순히 신분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사랑과 헌신이 보상받는 정의로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월임은 지팡이를 짚어야 거동할 수 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사위인 장군과 효심 깊은 딸 설이,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사위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조선 최고의 무관 칭호를 얻었고,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장모님의 덕을 입어 큰 인물이 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월임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다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수십 년 전 그날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월임은 따뜻한 온돌방 창가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무릎에는 막내 손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은 봄날처럼 따스하기만 했습니다. 월임은 문득 옛 기억에 잠겨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리 따뜻할 수 있었을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중년의 부인이 된 설이가 들어와 월임의 어깨에 따뜻한 쇼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세요. 밤이 깊었는데 주무셔야지요. 설이의 따뜻한 손길에 월임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야지. 눈이 참 곱게도 오는구나. 옛날에는 저 눈이 그리도 무섭고 춥더니만 이제는 소미불처럼 포근해 보이는구나. 월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월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엄동설한 냇가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 댁에 구박받던 종에서 조선 최고 무관의 장모님이 된 월임. 그녀의 인생 역전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품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월임 할머니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려주는 옛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과 같은 기적이 찾아올 테니까요. 고단했던 하루를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믿음을 안고서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밤은 깊어만 갑니다. 산골 마을의 기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처럼